저는 40대 중반에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전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때의 시간들이 생생히 떠올라 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제 딸 보미가 감기로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미 나이는 6살밖에 안 되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었으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갔었겠지만 그날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움직일 생각이 아예 없길래 딸이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그거조차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저에게 되레 화를 내는데 정말 기가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보미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보미 걱정도 안 돼?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리고 감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쓸데없이 병원비 나가야 되겠어?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배고프니까 아침밥이나 좀 차려봐. 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 허튼 데 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해결할 생각이나 해. 조금만 아파도 병원 데려가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어렸을 때 많이 아파야 커서 병치레 안 하는 거야. 뭐야?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아침 안 차려줄 거야? 지금 병원 같이 안 간다고? 화난 거냐? 당신이랑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6살밖에 안 된 애가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원비 나가는 게 아깝다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아까워. 남편은 항상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무관심했었고 남의 자식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보미가 태어나기 전에는 항상 저에게 잘했었는데 보미가 태어나고부턴 다른 사람인 된 것 마냥 차가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렸었죠.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저도 점점 지쳐가게 되더라고요. 가정의 무책임한 남편한테 점점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옳은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해장국을 차려달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인 뒤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자 남편의 얼굴을 또다시 봐야만 한다는 게 너무 싫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갔다는 걸 예상했었는지 부모님과 아침을 함께 먹고 있는데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희 집과 친정집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문 좀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저희 가족을 부르길래 약 먹고 잠이 든 딸이 깰까봐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을 줄 알았다면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왔다며 곧장 주방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장모님,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봄이 엄마가 이제는 아침상도 차려주지 않네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있는데 밥 한 끼 대접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봄이 엄마가 차려주지 않으니 어쩌겠어요. 장모님한테 얻어먹어야죠. 집안의 가장이 이런 취급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장인어른? 나도 좀 전 상황에 대해 대충 듣긴 했다만,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을 해야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대접받을 자격도 없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침상 차려줄 필요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지. 자기 마누라한테 밥 한 숟갈 얻어먹지 못하면서 여기 와서 밥을 구걸해서 쓰나? 차라리 그냥 식당에 가서 자네가 원하는 해장국 한 그릇 사 먹게. 애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는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다면서? 아빠의 한마디에 엄마는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상을 치워 버리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더니 사위 대접도 안 해준다며 조도 안 먹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빠도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은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희 부모님 집에서 나간 뒤로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상당히 많은 짐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짐을 밖으로 전부 다 내던지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말렸지만 저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이런 취급받느니 차라리 서로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각자 인생 살자고 제 짐을 전부 다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유나 알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뭐하러 너랑 살아야 하는데? 변한 건 당신이지. 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했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집안의 가장이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딸 자식 아픈 것까지 병원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건 네가 해야 될 역할 아니야? 집에서 육아만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편하게 놀고 먹게 해주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하라고. 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아들 손자를 바라셨는데 딸이라서 당신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납득을 할 거 아니야. 잘 알고 있네. 우리 집안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둘째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엄마 눈치를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 거고 아이도 가지고 싶어야 가지는 거지. 지금 삶이 이런데 정신 나갔다고 내가 왜 아이를 가져? 나만 불행해지는 길이잖아.
시모는 아들 손자를 바라셨지만 저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었어요. 둘째를 가진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모와 남편의 반응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기 때문에 둘째는 계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만 보면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고 재촉하셨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둘째도 딸을 낳게 된다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하면 더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던 거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었죠. 제가 아이를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결국 남편은 집안에 있던 제 짐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혔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저도 이혼을 결정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저한테 걸어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한번 훑어본 뒤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여자는 저를 한번 흘낏 쳐다본 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했는지 문을 열어주자 처음 본 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려고 하는 거 가로막아선 뒤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새로 들인 마누라라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장까지 가는 남편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옷을 잡고 뒤로 낚아채 넘어뜨렸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모는 모든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시모가 현관문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굳게 닫혀버렸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그 자리에서 현관문만 바라본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남편은 비밀번호까지 바꿔둔 상태였어요. 제 딸 보미가 이런 상황들에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멈추지 않길래 일단 딸부터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본 이상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부모님께 딸을 맡긴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면 몰라?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새 마누라를 들이려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법적으로 당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진 않을 텐데. 그래서 소송이라도 걸게? 지금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네가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그리고 내가 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겠어? 지금 이 자리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인 거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건 아니다. 당연히 너랑 정식적인 절차 밟아 이혼한 뒤에
새며느리로 들을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야. 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고분고분하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면 되는 거야. 얘는 너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 집에 온 손님일 뿐이라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네가 바라는 거잖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 인생 살아가자고. 하정씨, 저희는 그럼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나 같이 할까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네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6년의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아들 손자를 낳아주지 않는다는 거에 저를 내치려는 시모와 남편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 하는데 그 순간 안방에서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듯한 아이가 눈을 비비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놀라 그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품에 안겼고 둘이 모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아이, 당신 아이는 아니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니? 지금까지 몰래 아이를 키워왔을까봐? 우리가 그런 미련한 행동을 했을 것 같니? 괜히 위자료 나가게 할 필요 없잖아.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가. 내 아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아이다. 그런데 내가 왜 애딸린 하정씨를 받아주려는지 아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낫거든. 우리 집안 아이야 또 가지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 사람이 좋으면 단점도 다 이뻐 보이는 법이라고. 내가 원하는 아들 낳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잖니? 어차피 각자 인생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만 신경 끄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눈에서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기, 기호씨, 이번에 제 딸 서윤이가 치과를 갔었는데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 4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카드로 긁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 들여올 물건들도 이제 하나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야 하정씨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치료비가 400만 원 든다고? 그것도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면 돼.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다 사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당신 남편인데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어?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놀고들 있네. 애 딸린 여자를 새 아내로 들인다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고작 아들 하나 보려고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야? 봄이는 소아값이 4,000원 나오는 것도 아까우니까 병원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딸 자식은 치과 치료비 4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라고? 저는 결국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여버렸어요. 제 딸은 병원비 4,000원도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자식은 4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하라는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뒤 다음날 이혼하자고 확실하게 못 박은 다음 지긋지긋했던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가정법원에서 기다리다가 잠시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 안에서 시모와 내연녀가 먼저 도착해서는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온 줄 알았는데 성격 급한 시모가 서둘러 이혼시키려고 먼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오늘 이혼하면 너희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있고. 네, 착상도 잘 돼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리하지 않게 안정만 취하면 된다던데요. 어머님, 오늘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아유,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네. 그나저나,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제야 대충 알 것 같네요. 저 여자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들어선 거였어요. 상간소송 위자료 안 주려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셨는데 이거 어쩌죠? 저한테 딱 걸렸는데요. 합의 이혼하고 끝냈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어요. 이대로는 이혼 못할 것 같네요.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내연녀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들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굳이 따라와서 제가 다 알게 됐다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귀로 모든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연녀가 출산할 때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 또한 들을 수 있었죠. 본처와 자기 친자식을 버린 그 사람이 언젠가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좋은 사람이 곁으로 다가왔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 만큼 저와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현재가 행복해서 그런지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고 살아왔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년 만에 제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저희 가족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휠체어를 끌며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한 노인이 집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딸이 뒤에서 밀어주었죠. 남편도 덩달아 함께 밀어준 뒤 언덕까지 올려보내드렸고 보미와 함께 서로 웃으면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저희 가족을 쳐다보던 노인분이 푹 눌러쓴 모자를 벗으며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노인과 제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1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안겨주었던 전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발을 쩔뚝거리며 시모 옆으로 다가가 휠체어에 실렸던 고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시모가 저를 보며 손으로 가리켰고 옆에 있던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전 남편인 걸 알 수 있었죠. 10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모자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까봐 서둘러 남편과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부르면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목발을 짚고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달려온 전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오래간만이라면서 잘 지내고 있었냐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미는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자기 친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미도 남편이 들어가자 아빠라고 부르면서 같이 뒤따라 들어갔고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우리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나를 부른 거야? 당신 모습을 보니까 안 물어봐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충은 알 것 같네. 우리 엄마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못 알아볼 뻔했어. 정말 몰라보게 많이 변했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어. 고문이나 주워서 엄마랑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네. 10년 만에 얼굴 보는데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돈 좀 줄 수 없을까? 오늘은 생각보다 고물이 많지 않아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거든. 돈도 많아 보이는데 밥값 좀 부탁할게.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야? 내 딸한테는 병원비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의 자식에게는 큰돈도 아낌없이 썼잖아. 10년이 지났다고 그 감정이 어디 가겠어? 그때의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나는 당신한테 10,000원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 내 눈앞에서 그만 사라져. 여기가 너희 집이니? 문패에 가족들 이름 적혀 있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저택에서 살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 시집간 것 같은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끼만 사 먹게 돈 좀 줄 수 없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말아먹었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돈이 눈에 보이는 걸 어쩌겠어. 그래서 큰 거 한탕 하려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렸지 뭐냐. 내 아들은 도망친 그 여자 잡겠다고 찾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 우리 핏줄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그 여자는 작정하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였다니까.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10,000원도 아까워요. 저와 보미가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어쩌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겠네요. 그러니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눈물을 보이면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시모에게 건네주려는데 남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는 10만 원을 다시 지갑 속에 넣어 버렸어요.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갔는데 10만 원만 주냐면서 이왕 주는 거 지갑에 있는 현금 전부 주면 안 되냐는 말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문을 닫아버리자 전시모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며 거품을 물었네요. 결국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그날 이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경찰의 신고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반도체 납품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남편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미는 지금의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어요. 지금의 가정이 깨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접근한다면 그땐 절대 용서해주지 않으려고요. 평생 그렇게 떠돌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지금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TV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세상에 이런 일이 펼쳐질 줄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적당히 나이가 차서 한 결혼이었고 처음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시누이의 시어머니. 사실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가족이니 내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잘하자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말은 썩 듣기 좋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냥 솔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라고 늘 좋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되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열받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언니, 냉장고에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어요? 장 좀 봐야겠다. 집에도 먹을 게 없어서 여기 밥 좀 얻어먹으러 온 건데. 자기 장 안 봤어? 주연이 밥 차려줘야 하니까 장 좀 봐와. 가뜩이나 얜 미숙아로 태어나서 잘 먹어야 하거든. 자기가 생활비를 입금해야 장을 보지.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생활비 안 줬잖아. 뭘로 장을 보라는 거야? 너 돈돈거린다. 너 아르바이트 하는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일단 장 좀 봐. 아직 내가 월급이 안 나와서 그래. 곧 나올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얘 보육비하고 우리 생활비 하면 남는 돈도 없어. 당신 월급이 그 정도로 밀렸으면 회사를 딴 데 알아보던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지친다 정말. 아가씨, 장볼 돈 없어서 못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거죠? 매번 밥만 축낸다고 들리네요? 아니, 먹는 김에 수저 하나 얻는 게 뭐가 어떠다고. 아가씨, 수저 하나 얻는 거 별거 아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집 올 때 김 한 봉지라도 사온 적 있어요? 저도 섭섭하네요. 허구한 날 임금체불이 되는 남편과 매일 밥 얻어먹으러 오는 시누이, 그리고 철없는 시어머니. 제 삶도 벅차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뒤치다꺼리도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참고 견뎠던 건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할 때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들의 뻔뻔한 행동에 혀를 내두르는 적이 많았고 겨우겨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어요. 예, 나 내일 산악회에서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돈 좀 줘라. 한 10만 원이면 될 거야. 매번 밥 얻어먹을 순 없잖니. 어머님, 저번에도 제가 50만 원 드렸는데 그걸 벌써 다 쓰셨어요? 저 한 달에 아르바이트해서 120만 원 벌어요. 그마저도 아이 때문에 못 가는 날도 있는데 어떻게 매번 저 보실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달라고만 하세요. 언니, 웃긴다. 지금 그 말은 우리 엄마 보고 벌어 쓰라는 거예요? 막말로 오빠가 지금 월급이 밀려서 그렇지. 월급 받으면 다 해결될 일이구만. 되게 푼돈으로 생색내네. 새언니 시집살이에 내가 아주 눈치 보여 죽겠어요. 아, 없이 사는 게 서럽지. 지난번에도 밥 가지고 그러더니 아예 대놓고 눈치를 주네 진짜. 엄마, 더러워서 여기 이제 오지 말자. 우리 그지 취급하잖아. 아가씨, 말 다 했어요? 어쩜 그리 꼬아듣는지. 돈이 없으면 아껴 쓰는 게 정상인 거고 이걸 얘기한 건데 꼭 그렇게 말할래요? 전 그렇게밖에 안 들려서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는데요? 꼴랑 용돈 얼마 준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됐어요. 조금이라도 맞는 소리를 하면 저렇게 쌍심지를 켜고 덤비는 탓에 말도 못했던 세월이었고 그래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이지 성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참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마음씨가 선하다고 믿었던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시게 되면서 남편의 행동을 보고 느낀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 식구를 가족으로 느끼는 이 감정이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망을 크게 하게 되었어요. 매일 저와 투닥투닥했어도 마음만은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의 진심을 알았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니네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냐? 그게 처가살이지? 요즘 세상에 어찌 그래? 엄마한테 자식이 저밖에 없잖아요. 제 손으로 엄마 병간호 하는 게 맞는 거지 싶어요. 아마 어머님이 아프셨더라도 요양원에 보내드리기보단 제가 모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죠. 나랑 니네 엄마랑 같냐? 난 시어머니고 니네 엄마는 딸 가진 죄인인데 어떻게 사위 집에서 거주한다는 거야? 에휴. 그러게. 언니, 그건 아니죠. 그럼 내가 불편하잖아.
언니 집에 허구한 날 가는데 거기에 사돈이 계셔봐. 그게 되겠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희 집에 하루 종일 눌러 앉아 계셔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아픈 엄마 좀 모시겠다고 하는 걸 그렇게 두 분이 상심 지키고 반대해요? 전 자식 아닌가요? 아가씨도 시집 가면 어머님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말 실망이에요. 제 마음 변하지 않으니 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건강관리하는 것도 애들한테 폐 안 끼치는 거라니까. 사돈은 어쩜 그렇게 폐만 끼친다니? 에휴, 짜증나 정말.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딸 하나 있는데 꼭 폐를 끼쳐야겠어? 엄마는 건강관리 잘하셔. 당연하지. 난 사돈처럼 뻔뻔하지를 못해서. 아무리 딸이 모신다고 해도 그렇지. 그걸 홀랑 좋다고 해. 이기적이라니까. 진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제 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우리말이 맞잖아요. 저야말로 언니랑 사돈어른 이기적인 거에 할 말이 없네요. 우린 어쩌라고 사돈을 모시겠다는지. 결혼하고 애 낳기 전 그래도 커리어 우먼으로 승승장구를 했던 터라 전세지만 이 조그만 아파트도 제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 후 몸만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였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건 아니었지만 시댁 식구는 이 집이 꼭 남편 집인 것처럼 저에게 절대 안 된다고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제 편을 들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기는커녕 본인의 가족 편을 들면서 저에게 싫은 내색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홀로 벽을 보고 싸우는 느낌으로 힘들더라고요. 아, 엄마 말이 맞지. 솔직히 그게 처가살이지 뭐야? 장모님이랑 있으면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가까운데 월세 얻어서 자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집도 좁고 장모님 방 하나 내주면 내 컴퓨터 방이 없어지잖아. 말 다 했니?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여기 누구 집인데 다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여기 내 집이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우리 아픈 엄마 모시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시는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통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기암 엄마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두라고?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병원에서도 시한부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참아? 아유, 무섭다 너. 그래, 네 집이다 이거지? 어쩜 애가 저렇게 못되게 말하는지. 네 집이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솔직히 남자가 장모 모신다고 어디 가서 얘기해봐. 다 널 욕하지. 됐어,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사돈어른 아픈 건 유감이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야 했는지 의문이네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싶었지만 결국엔 시댁과 얼굴을 붉히며 엄마를 모시게 되었어요. 아픈 엄마지만 눈치가 빤했던지라 오히려 불편해하셨고 사이의 눈치를 보기 바빴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방문하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도 보셨죠. 아유, 내가 아파서 괜히 너만 불편하게 한 건가 싶어. 엄마 그냥 혼자 병원 다니고 그래도 되는데. 엄만 내 엄마잖아. 엄마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이제 거동도 힘들어질 텐데 내가 모시는 게 맞지. 눈치 보지 마. 여기 내 집이고 엄마가 나 키워준 것처럼 내가 엄마 케어하는 거니까 미안해 하지도 말고 그냥 건강히 옆에만 계셔 주세요.
장서방, 미안해. 괜히 자네만 불편하게 돼버렸네. 내가 굳이 괜찮다고 했는데 보라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뭐, 본인 집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는데 제가 별 수 있나요? 어머님은 능력 있는 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그거 나랑 엄마 들으라고 대놓고 비아냥거린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엄마 눈치 준 적 있어? 그만해. 아유,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 머리 아프니까 보라 너도 진정해. 장서방, 미안하네. 엄마가 뜯어말려 큰 싸움까진 가진 않았지만 그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리고 엄마의 병간호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말기암을 판정받은 엄마였기 때문에 눈에 띄게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평생 혼자 사시면서 제 뒷바라지를 했던 분이라 그런지 더욱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픈 때였습니다. 사돈 어른은 딸 자식 잘 둬서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 집에 거주할 생각을 하다니. 저라면 안 그럴 텐데. 제가 염치가 없죠. 몸이 아파서 죄인이죠 뭐. 저도 됐다고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보라가 하도 말려서 그만. 그래도 작정하고 가셨어야죠. 못 이기는 척하고. 결국엔 이 집에 눌러앉고 사이만 불편하고 우리만 눈치 보이게 이게 뭔가요? 그래도 사돈, 제가 몸이라도 성하면 지금이라도 나가겠는데 보시다시피 몸이 성하지를 않네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막말이세요? 그리고 여기 제 집인데 누가 지금 눈치를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한번 아가씨랑 어머님한테 눈치 준 적 있어요? 눈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 제 집인 양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시는 거죠. 어머머, 그래, 내가 말 잘못했다. 이 시애미가 아주 없이 살아서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에휴, 내 팔자야. 내가 좀 잘 살았어 봐. 저게 그러겠나? 아주 내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사돈, 딸 참 잘 키웠어요. 그만해, 보라야. 시어머니한테 그게 뭐니? 우리 딸이 내가 몸이 아파서 좀 예민한가 봐요. 사돈도 그만하시죠. 엄마가 시어머니 때문에 더 아프실 것 같았고 전 최대한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근교로 나가기도 하고 최대한 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금씩 거동을 하시다가 곧이어 거동도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휠체어에 의존해서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엄마를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제발 1년만 더 살아달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의사가 6개월의 시한부를 판정했지만 정확히 8개월을 더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던 터라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울증이 세게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엄마에게 남겨진 유산이 7억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생 혼자 벌면서 제 앞으로 적금을 차곡차곡 들어놓은 돈과 엄마가 사시던 집과 땅을 정리한 돈이었어요. 마침 보험이 없던 엄마였기 때문에 암 판정을 받으시고 치료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갔었고 제 전셋집마저 월세로 돌려가며 엄마의 병원비를 했던 터라 엄마가 돌아가신 뒤였지만 그 큰 돈에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만 반갑기도 했고, 들어갈 돈은 빠듯한데 벌이가 없으니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님,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래도 딸 하나 남는 거 혼자 남겨줄까봐 미리미리 대비하셨다는 게 대단하셔. 이 돈은 허투루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 유산이잖아. 그리고 이 집도 월세로 돌려서 빠듯해지기도 했고, 엄마가 나 부담되지 말라고 알아서 다 해놓으신 거지. 불쌍한 우리 엄마 정말 속상해.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나 가게 하나만 차려주면 안 될까? 직장 생활하기도 지겹다. 월급도 밀리고. 때려치워. 그리고 다른 데 취직해. 당신은 가게 할 깜냥이 못 돼. 벌써부터 돈 쓸 생각만 하지? 이거 자기 돈 아니야. 분명히 말했어. 그렇게 신랑 길을 꺾어야겠냐? 솔직히 너랑 나랑 부부인데 그 돈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지. 너무 말 섭섭하게 하지 마라. 제 앞에 7억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자 남편은 제 돈에 찝쩍거리기 시작했고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되었고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돈을 꺼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계속 거절을 했지만 남편과 신우이 그리고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놈의 돈, 사람을 아주 질리게 했어요.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거절하자 문자로까지 닥달하기 시작한 거죠. 언니, 진짜 믿을만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언니는 빠지고 돈만 꺼줘요. 3개월 안에 원금 딱 돌려놓을 테니까. 애초에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지. 이런 정보를 알았는데도 투자를 안 한다? 진짜 바보 팔푼이라니깐요. 남도 아니고 신우이 말도 못 믿어요? 언니가 이제 가족이 우리 말고 누가 있어요. 믿어줘요. 그래, 딱 3개월만 쓸게. 3개월 뒤에 다시 그 돈 들어갈 텐데 뭐가 문제야? 수익은 우리가 먹고 그 원금은 돌려놓을게. 너희 집 월세 3개월치 미리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빚이야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고. 우리만 들어라. 너한테 좋은 거야. 그래, 좀 가족 말 좀 믿어라. 애가 어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막말로 우리 영훈이 할머니랑 고모인데 너한테 사기 치겠냐?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면 그지들이 어디에 있나요? 그냥 다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버세요. 딸 자식을 걸고 넘어지며 돈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고 그때 마침 우울증도 엄청 세게 와 있던 터에다가 무기력해진 저로서는 매일 듣는 닥달에 당연히 3개월 뒤에 원금을 받을 생각을 하며 결국 돈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땐 정신이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땐 내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마하니 돈을 떼먹겠나 싶었습니다. 너 투자 잘하는 거야. 막말로 수익 나면 내가 니네 집에 허구한 날 오겠니? 이제 우리 집도 새로 하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지. 너네 엄마가 그래도 너한테 하나 큰 거 해주고 갔다. 도움이 안 되는 양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 노릇은 톡톡히 했어. 어머님, 엄마가 유산 안 해줬어도 제 엄마인 건 변함없고 저 엄마 병간호한 거 후회 안 돼요.
나이 40이 다 되도록 저 키워주셨는데 그깟 8개월 뭐가 힘들었을까요? 말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돈은 제가 수익 내려고 해준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평생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라도 해본다고 하니까 꺼드린 거지. 절대 쉽게 해준 거 아니니까 그리 아세요. 그래, 너 똑똑한 거 누가 당하냐? 혼자만 잘났지 아주? 아유, 무서워. 말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저 딱따구리한테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까. 나중에 나 아파도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 이제 네 엄마도 없는데 내가 네 엄마다 생각하란 말이야. 그리고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할 때가 왔지만 웬일인지 3개월이 다가오는 시점부터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발길을 딱 끊더라고요. 이대로만 있을 수 없던 저는 시댁에 찾아가서 계속 돈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련히 알아서 줄 건데 보챈다고 오히려 저를 나무랐고 그런 모습이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 의심이 들었어요. 약속하신 3개월인데 왜 소식이 없으셔요? 이제 원금은 돌려주셔야죠. 수익은 안 물어볼 테니 원금 얼른 주세요. 언니, 너무 야박하다. 솔직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3개월 되자마자 칼같이 우리를 닥달해요? 원래 시간 좀 걸린대요. 그래, 수익이 금방 나겠니? 곧 난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라. 막말로 너 지금 그 돈도 쓸 데가 없잖아. 기다려. 왜 쓸 데가 없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집도 전세로 돌려야 하고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됐고 돈 돌려주세요. 우리가 안 준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누가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해주래? 아 몰라. 배째. 우리 지금 그 돈 못 줘. 진짜 엄마 말이 맞네. 차용증 썼어요? 가족끼리 돈돈하는 걸 보소. 언니, 변호사 쓸 돈 있으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변호사를 쓴다고 한들 차용증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게? 언니 제대로 알아보고 돈을 꺼줬어야지. 그래, 너 진짜 너무하다. 막말로 가족인데 그 돈 가족이 좀 갖고 있기로 써니 이럴래? 애가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야.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를 쓰라고요? 지금 제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알면서 진짜 돈 얼른 줘요. 그 돈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산이라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쓸 돈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해준 건데 미쳤지 내가. 당신 영은이 아빠면 아빠 노릇 똑바로 해. 당장 7억 가지고 와. 안 가져오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알겠어? 나도 다 알아봤어. 너 차용증도 안 쓰고 해준 돈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네 돈이면 우리 돈인 거지. 그만해 보라야. 7억 어련히 알아서 줄 거. 언젠간 준다잖아. 그냥 맡겨놨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리 닥달을 하냐? 그거 우리 엄마 유산이라고. 당신들이 함부로 꿀꺽할 돈이 아니야. 긴 말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얼른 돌려주세요. 당황스러웠고 엄마 유산 7억을 3개월만 융통에 쓴다더니 배째라는 시댁이었죠. 너무 분해서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울다 엄마한테 면목이 없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엄마 산소에 들렀습니다. 엄마 산소를 보자마자 또 부하가 치밀면서 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엄마 산소에 가서 울다 잠이 스르르 들어버렸는데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만난 엄마는 아프기 전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보라야, 어서 일어나. 엄마랑 가야지. 너 뭐하고 있어? 그렇게 넋 놓고 있을래? 한시가 바쁘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어 엄마 꿈을 꾸었는데 엄마 꿈을 꾸고 나니 문득 한참 동안이나 연락을 안 한 이모가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돌아가신 것도 모를 정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한참을 안 보고 살았는데 엄마가 꿈에 절을 드리고 이모네로 부랴부랴 가는 꿈이었거든요. 친이모는 아니었지만 엄마와 고아원 시절부터 같이 자란 자매 같은 사이였고 세상에 둘밖에 없는 사이였어요. 엄마와 이미지가 똑 닮았었기 때문에 이모라도 보고 올까 싶은 마음에 한참을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던 기억을 더듬어 이모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모는 제 얼굴을 보고 정말 반갑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이고, 너 웬일이야? 내가 아무리 니네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들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엄마는 잘 지내지? 너희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모진 소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누가 또 있어? 니네 엄마랑 아무리 피가 안 섞였다고 한들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러니? 이모, 엄마 돌아가셨어요.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그땐 경황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죄송해요. 그나마 기억을 더듬고 여기 찾아온 건데 이모네 집이 맞았네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모라도 보러 왔어요.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다니? 아니,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말숙이가 왜? 아니, 아이고, 어쩜 좋아. 엄마 말기암이셨고 정확히 진단받고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 드렸어야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고 가지. 내가 얼마나 모진 소리를 해서 상처를 줬는데. 아이고 말수가 어떡하니 불쌍해서. 우리 그 어려운 시절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의지했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허망하게 가? 아니 이 불쌍한 것 어떻게 말수가? 이모는 저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어요. 사실 이모는 혼자 아등바등 사는 엄마에게 재혼을 하라며 제가 자리도 소개해주고 그랬지만 꿋꿋이 저를 키우며 홀로 사는 엄마가 답답해 늘 모진 소리를 사서 하신 분이었어요. 이모 딴엔 항상 어렵게 살았던 엄마가 안쓰러워 늘 좋은 사람을 만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리였지만 저를 홀로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였었죠. 그렇게 몇 번을 싸운 끝에 이모와 절연을 하게 된 것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이모를 오늘 처음 본 것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랍니다. 니네 엄마 인생 불쌍해서 어떡하니?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괜히 들들 볶아가지고 나도 후회 많이 했어. 걔 성품이 그러한 걸 내가 답답하다는 핑계로 매일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해댔으니 아이고 말수가. 사실 오늘 온 것도 엄마 산소에 갔다가 꿈에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모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서 와봤어요.
엄마가 왜 여길 가자고 했는지, 엄마도 이모가 참 많이도 보고 싶으셨나 봐요. 이모, 앞으로 엄마 보고 싶을 때 종종 올게요. 제 얘기를 들은 이모는 더욱더 오열했고, 저에게 이런저런 안부를 묻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이모에게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살게 된 것부터 시댁과의 마찰, 그리고 엄마 유산의 행방까지 모조리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모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면서 가만둘 수 없다고 하시곤 본인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철진아, 너 보라 알지? 어렸을 때 자주 봤잖아. 우리 철진이가 지금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야. 이러려고 니네 엄마가 꿈에 나왔나 보다. 너 그럼 지금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니?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다니? 소송은 걱정도 마라. 철진이가 변호해 줄 거고 내가 네 소송 비용 다 대줄 거야. 내가 니네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운 일이 많은데 너 이제 걱정하지 마. 이모, 고마워요. 염치 없지만 그럼 신세 좀 져도 될까요? 고마워, 철진아. 진짜 멋있게 컸구나. 너무 고맙다.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신세를 줬는데. 근데 진짜 그 사람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사네. 내가 또 한 꼼꼼 하거든. 니네 엄마 몫까지 이모가 다 해줄 테니까 넌 이제 걱정 하덜덜 마라. 아주 진짜 그 정신 나간 것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이모 아들의 도움으로 전 소송을 준비해 나갔고 시중에 돈 한 푼 없는 제가 소장을 보내자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돈도 없는 데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장까지 날리니 당황스러웠던 게 분명했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댁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사실상 남편과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다른 돈도 아니고 엄마의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꼭 그 벌을 줘야 된다고 다짐하고 생각했어요. 와, 하다하다 소장까지 보내? 돈이 어디 있어서 변호사 비용을 냈어? 어머님이 남겨주신 게 7억 말고도 더 있었구나? 뻔뻔한 자식. 너랑 이혼이야. 그리고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너같이 덜 떨어진 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소송 기대해. 내 변호사 대형 로펌이라고 여기 명함 들어봤니? 거기 출신이야. 아마 최선을 다해줄 거고. 너네 엄마, 네 동생 절대 선처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너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걸 보고 당장 이혼했어야 하는데 내가 미쳤지. 아니, 여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형 로펌 아니야?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인재를... 됐고.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어차피 차용증 없다 이거야. 소송은 진행되었고 사실 차용증이 없이 거래한 돈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문자로 돈을 해달라고 한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알아봤는데 사실 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서 계좌 내역, 채무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복잡했지만 전 문자 내용과 이체 내용만으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었고 정황상 제가 7억을 송금한 사실이 법적으로 밝혀졌어요. 정말 증명하기 힘들었고 이모 아들이 힘들게 준비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의지를 다져냈어요. 아니, 내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어차피 너랑 내 아들이랑 부부고 애를 낳은 사이인데 그렇게 못 믿고 돈을 받아야겠어? 너같이 가족도 없는 애 우리가 받아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7억의 값어치는 훨씬 더 많이 한 거지. 뭐가 그리 아깝다고 유세를 떨어대는지. 정말 속상하다 진짜. 너 이렇게 독한 애였니? 닥달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유산 꿀꺽할 생각이었으면서 뭘 줄 생각이 있었다는 건지. 그리고 부부긴 무슨 부부예요?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데 모르셨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도 위자료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아요. 우리 엄마한테 눈치 주고 없이 살면서 빈대처럼 빌붙은 거 절대 용서 안 해. 사람들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쩜 그런 인성들을 가졌는지. 끝이에요. 엄마의 유산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이 끝이 나고 즉각적으로 저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시댁이었어요. 남편과 이혼 소송도 이어갔는데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한 터라 신라가 깨져 혼인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드디어 저는 이혼과 함께 남편과 시댁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무려 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모 아들이 이걸 위해 정말 노력해 주었답니다. 정말 감사한 이모와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집을 전세로 다시 돌려놓고 엄마의 병원비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다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몇 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엄마 살아생전 제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집 앞에 작은 부동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분과 같이 열심히 꾸려가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악착같이 지내며 시험을 봤거든요. 아유, 요새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던데 아주 한 번에 붙고 너희 엄마가 보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여기 반찬 가져왔어. 일하느라 힘들 텐데 반찬이랑 밥 잘 챙겨 먹고 이모네도 종종 놀러 와라. 네 딸이 얼마나 보고 싶던지. 이모, 고마워요. 이모 덕분에 진짜 엄마의 빈자리를 잇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성공해서 이모한테도 잘할게요. 그 소송을 계기로 저한텐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이모랑 전 엄마 딸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살아생전 정말 선하고 열심히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덕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이후로 꿈의 엄마는 나오지 않아 참 보고 싶은 하루하루예요. 다시 그때로만 돌아간다면 엄마에게 더욱더 효도를 한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아쉽네요. 오늘도 엄마를 보고 싶고 추억하며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돈거래를 하실 땐 차용증과 공증 잊지 마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황당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20대 때 행정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여 지금까지도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가 보수적이다 보니 혹시라도 소문날까 싶어 제대로 연애 한번 못하고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 30대 중반이 될 즈음 동료 직원에게 소개를 받아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동료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5대 독자에 부모님은 이 지역의 유지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 사람을 살펴볼 여유 없이 조금이라도 조건이 맞는 남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마침 동료 직원이 소개해준 남자는 나이도 알맞고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는 데다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아서 저에겐 그 당시 완전 호감형이었죠. 그리곤 일사천리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던 저에게 참 다정다감했죠.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독자였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한 번도 시댁과의 합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연애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확신을 주었기에 합가를 결정할 수 있었죠. 처음 시부모님은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참 마음에 드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노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돈이 아쉬운 집이 아니었기에 제가 큰 머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싶으셨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남자친구 그리고 부모님, 시할머니 이렇게 계셨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서로 조금 더 알아볼 시간 없이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지역의 유지인 분들을 사돈으로 맞는 것을 좋아하셨고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하나같이 시집 잘 갔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죠. 그 말을 듣고는 참 뿌듯했네요. 남들보다 늦은 결혼, 그래도 제대로 시집 가는구나 싶어 행복했어요. 한참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 어머님께서는 수양딸이 있다고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죠. 그분은 미국에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의 딸인데 그 친구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본인들이 걷어서 딸처럼 키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실제로 뵌 건 아니지만 어머님께 그 얘기를 들으니 요새도 수양딸이라는 게 있구나 싶어 새삼 신기했죠. 가족 같은 사람이기에 꼭 미국에서 나오면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날 약간의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좋은 날이니 마음은 찝찝해도 참고 넘겼어요. 엄마, 민혁이 오빠 결혼 너무 축하해요.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 그래도 내가 명색의 엄마 딸인데 오빠 결혼식은 와야지. 어머머머, 이게 얼마만이냐. 아주 우리 딸 보고 싶었는데 이런 날 보다니 더더욱 감격스럽구나. 그래, 오늘 비행기 타고 온 거야? 피곤해. 이따 집에서 좀 쉬어야지. 엄마, 오늘 저녁에 나랑 맥주 한 잔 콜? 나 이날만을 기다렸어.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 그래, 우리 딸. 어머, 얘, 내가 말한 우리 딸이다. 인사하렴. 천천히 인사시키려고 그랬는데 좋은 날 볼 수 있으니 너무 좋구나. 아, 민혁 오빠 와이프구나. 언니, 안녕하세요. 성소민이라고 해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죠? 엄마가 날 워낙 특별히 생각해서.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먼 곳에서 저희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우리 오빠 결혼식인데 당연히 동생인 제가 와야지.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네, 잘 지내봐요. 앞으로 종종 볼 테니까. 수양딸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너무 가족같이 스스럼 없는 모습에 한편으론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갑자기 없던 시누이가 생긴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어머님 말에 따르면 어렸을 적 부모님을 여의고 자랐다는 데에서 마음이 짠해 잘해주려 되도록 노력했죠.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뷔페를 돌고 있었어요. 가족석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에 양딸이 아버님 어머님 사이에서 공주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은 황당했고요.
저희 부모님도 난데없는 딸 등장에 놀라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정말 딸로 착각하셨을 정도로 잘해주셨죠. 제가 나쁜 마음일지 모르겠으나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왠지 모를 찝찝함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남편이 곧 합세를 하여 제가 모르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만 빼고요. 야, 너 많이 이뻐졌다. 오늘 도착한 거야? 어제 온 거야? 이야, 그래도 의리 지키려고 내 결혼식에 와주고 고맙다. 무슨 소리야. 무조건 와야지. 누구 결혼식인데? 우리 오빠 결혼식 아니야. 안 그래? 엄마도 보고 싶고 당분간 한국에 있으려고. 그래. 어딜 간다고 그래. 혼자 미국에서 사는 게 어디 쉽냐? 네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눌러 앉으래도 그러네. 엄마, 나 뭐 먹고 살아? 미국에 직업이 있는데 나 그럼 그냥 엄마 내서 엄마가 밥 해주는 밥 먹고 살까? 그러면 나야 너무 좋은데? 아, 당연하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집에 얌전히 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 뭐하러 힘들게 외국 나가서 외롭게 사냐? 그래, 이참에 아예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너 쓰던 방도 아직 그대로인데 뭐 어떠냐? 이제 새언니도 생겼는데. 속으로 전 부글부글 끓었죠. 친딸도 아니고 양딸인데 저렇게까지 한다는 게 제 상식적으론 이해가 안 갔네요. 아무리 친한 친구 딸이라고 해도 갑자기 시누이처럼 등장하며 안 하던 시누살이까지 하게 생겼다는 마음 하나로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래? 아니, 언니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언니? 내가 시누나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 불편하지, 그럼. 네? 아니요. 무슨 시누라고 생각하나요? 어머님이 아끼는 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뭐. 여보, 우리 인사하러 가요. 전 그렇게 말을 돌리고 남편과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빠져나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표정이 싹 변한 양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시집살이도 모자라 생판 남의 시누살이까지 하게 생겼을 것 같은 마음에 결혼 첫날 남편 바가지부터 긁었네요. 아니,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자기 진짜 1억이야? 어머님도 웃겨. 갑자기 웬 수양딸? 애초에 나 만났을 때부터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거의 사기당한 기분이야. 친딸도 아니고 내가 남의 딸까지 신우처럼 모셔야 하는 거야? 자기가 말해봐. 아니 넌 뭘 그런 거 가지고 요란을 떠냐 결혼식에. 네가 보기엔 소민이가 남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은 소민이를 딸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 너 소민이한테 실수한 거야. 알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우리 집에서 그냥 딸처럼 자랐어. 아니, 딸이지. 내가 말 못한 건 미안한데 그땐 미국에 있을 때라 기회 되면 말해야겠다 한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들었다며. 이제 와서 왜 그래? 어머님은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 바로 어머님 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럼 저분이 미국에 안 가면 이 집에 산다는 거 아니야? 아까 난 그 소리로 들리던데? 기가 막혀. 내가 지금 괜히 흥분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날 뭐야? 좋은 날 뭔가 분위기를 망쳤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했죠. 그렇게 우울한 채로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전 대판 싸운 덕분에 암흑여행이 되고 말았네요. 다행히 여행 마지막 날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밀어줘서 참을 수 있었죠. 내가 그때 화낸 건 미안해. 당신한테 어떤지 몰라도 소민이는 친동생이나 다름없거든.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남매처럼 자라서 그냥 남매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사실 소민이 미국 가도 할 것도 없어. 지 자존심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신세지기 미안하니까 혼자 미국 가겠다고 했다가 다 안 돼서 이제서야 한국 나온 것 같은데 이럴 때 엄마 아빠도 못 이기는 척 다시 받아주시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소민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거야. 난 결혼 전에 자기가 이렇게만 말해줬어도 그렇게 화나지 않았을 거야.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나한테 다 양보해서 시집살이에 그것도 갑자기 신호까지 딸린다고 생각을 해봐. 내 기분이 어떤가? 내가 그날 얼마나 황당했는데 나한테 다들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나도 가족이라며 내가 모진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줬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왜 나 나쁜 사람 만들어? 왜? 나도 미안해. 그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좋게 풀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렇게 저희는 신혼여행 마지막 날 화해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귀가를 하는 날 시어머님은 이바지 음식이다 떡이다 아주 동네 잔치를 벌이셨어요. 저를 이렇게나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풀렸죠.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힘드시게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앉아서 먹거라. 진정엔 둘러온 거고,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했다. 어머님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친구의 자식을 거둘 만큼 인정이 많으셨기에 저에게도 늘 인정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 모습을 본 덕분에 수양딸 개념도 이해할 수 있었네요. 워낙 정이 많으셔서 딸처럼 거두셨구나 하고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서둘러 저도 조금이라도 거두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부엌엔 양딸이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기에 정말 시누이처럼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그때 일을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양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 부치고 계셨구나. 나머진 제가 할게요. 혹시 결혼식 날 제 언행에 대해 기분 나쁘시진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날은 워낙 제가 당황을 해서 조금 상처를 드린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언니. 저 다 잊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가족도 아니고 언니 입장에서 보면 글로 들어온 돌 같으니까 익숙해요. 그래도 저 너무 미워하진 마요. 진짜 친엄마, 친아빠처럼 생각하거든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잘 지내보자고요, 언니. 생각보다 성격은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 양딸의 저런 모습에 제가 더 미안했네요. 신우살이만 할 것 같았는데 나름 털털하고 쿨한 느낌이라 제가 너무 좀스럽게 군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날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느낌이었고요. 이왕 시작한 시댁살이 잘해보자고 마음 단단히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잘해보자고 굳게 마음을 먹었던 제가 어리석은 순간이네요.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님이 반찬을 하고 계시고 양딸은 국을 푸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꿈 꾸셨어요? 저는 여기 집에서 첫날 밤인데도 굉장히 잘 잔 것 같아요. 잠자리가 좋은가 봐요. 에이구, 그러냐? 아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피곤하면 더 들어가서 자도 된다.
출근도 해야 하는 사람이 아침까지 차릴 필요 없어.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같이 해야죠. 식구가 몇인데 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숟가락 놓고 반찬 나를게요. 그래, 엄마. 언니도 이 집 가족인데 같이 해야지, 안 그래? 언니, 국 좀 퍼줄래요? 그리고 엄마는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니까 언니도 시간 좀 맞춰줘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해야 빨리 끝나니까.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던데 시댁살이 중 밉상 시누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죠. 아, 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날게요. 제가 첫날이라 시간을 맞춰놓는다고 했는데 조금 늦게 맞췄나 봐요. 에이구, 괜찮다.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밥상만 차려도 큰 도움 주는 거야. 밖에 나가 일도 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에이,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다. 여자가 우리 둘뿐도 아니고 같이 해야지. 그게 가족 아니요? 안 그래요, 언니? 제 말 이해하죠? 아, 네, 그럼요. 가족인데 같이 해야죠. 이따가도 저녁 시간 잘 맞춰서 퇴근해 볼게요. 저녁은 보통 몇 시에 드셔요? 응, 우리는 한 7시쯤에 먹는데 아가는 6시에 끝나지 않나? 저녁은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끼리 먹고 치우면 돼. 다행히 시어머님은 평생을 시집살이하고 사셨지만 저에겐 내색 한 번 없으셨습니다. 밖에 나가 일하는 며느리라고 존중도 많이 해주시고 집안 살림에 부담은 전혀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양딸 때문에 기분은 안 좋았지만 시어머님 때문에 기분이 좋았네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저는 출근을 하였어요. 제가 출근을 하자 그날 결혼식에 왔던 직원들은 제 신호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었죠. 아니, 자기야, 외동 아니었어?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 가족 속에 그것도 뷔페에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고 신우야? 아니, 보통 아니게 생겼던데. 아, 시부모님 수양딸이야. 어려서부터 걷어서 길렀대나 뭐래나. 하여튼 딸이나 마찬가지지 뭐. 나도 그날 처음 봤어. 아, 그니까. 아니, 보통이 아니던데? 자기 신랑이랑도 너무 가깝더라. 친동생 아니라며. 그럼 거리를 두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직원들끼리 보고서 한마디씩 했잖아. 새신랑 은근 터치하는 거 하며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니었다니까? 아, 자기는 바빠서 못 봤지.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워낙 어렸을 때부터 격없이 남매처럼 자랐고 미국에서 지내서 그런 거에 거리낌 없어. 아, 오해들 마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직원들 눈에도 보일 정도면 보통이 아니었단 소린데 내심 잘 지내보자 생각했지만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 마음이 착잡했죠. 그래도 더 이상의 거론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기에 이 얘기는 혼자서 묻었네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제 생활을 보내는 일상이다가 지금은 얼른 집에 들어가 어른들 밥 차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빨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부모님과 할머님 그리고 남편 양딸까지 마당에 모여 고기를 굽고 있었죠. 어머, 언니 왔어요? 어머, 일찍 왔네? 난 당연히 늦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고기인데 언니 어쩌죠? 밥은 있긴 있는데. 아이고, 금세 냉동고기 있는 고기 내오마. 배고프겠다. 새아기 어서 앉아라. 오늘 고단했지? 손만 씻고 오너라. 거둘 건 없어.
아니요, 어머님. 손 씻고 와서 도와드릴게요. 어머, 웬 고기예요? 아, 너무 맛있겠다. 당신도 아침에 늦는다더니 오늘은 일찍 끝났네? 어? 아까 소민이가 전화 와서 고기 구워 먹자고 그래서 겸사겸사 일 일찍 끝냈지. 여기 삼겹살 맛있다. 자기도 먹어봐. 양딸과 개인적으로 언제 끝나는 것부터 연락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동생으로 생각했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직원들 말이 너무 신경 쓰였기에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치우고 양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랑 오빠랑 우리 셋이 젊은이들끼리 친목도모 할 겸 맥주나 한 잔 마시러 갈까요? 언니랑도 친해져야 하고 가족이니까. 오, 좋다. 나야 맥주 좋지. 이거 먹고 맥주 한잔하면 소화도 되고 아주 딱이겠다. 자기도 갈 거지? 소민이랑 친해지고 좋잖아. 네, 그럼요. 가볍게 그럼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해요. 저도 아가씨에 대해 궁금한 것도 너무 많거든요. 친해져야 하기도 하고요. 아유, 너희들끼리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 소민이도 얼른 시집가서 좋은 남자 데리고 와야 할 텐데. 그럼 딱인데. 난 엄마랑 평생 살 건데 시집 안 갈 거야. 오빠 같은 남자 없잖아, 이 세상에. 안 그래, 오빠? 뭐 오빠 같은 남자 있으면 생각해 본다. 야, 나 같은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아냐? 너 그럼 평생 시집 못 간다. 자기도 땡 잡은 줄 알아. 나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나? 아무리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지만 뭐 하는 건가 했네요. 둘이서 그냥 본인들끼리 장난치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호프집을 갔죠. 아가씨는 그럼 미국 다 정리하고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한국에 와서는 미국에서 하던 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미국은 정리했어요. 만나던 남자가 한국에 있거든요. 도저히 미국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리했어요. 아, 아가씨 남자친구 있었구나. 어머님은 모르시는 것 같던데. 그럼 하루빨리 인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가씨도 은근 결혼했으면 싶던데. 어떤 남자예요? 너무 궁금하네요. 미국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들어올 만하다면. 아니요. 지금은 헤어졌어요. 다시 만날 거지만 그 남자한테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도 만나고 있다는 남자가 있다는 얘기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결혼하면 저희 집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서였기 때문이죠. 아, 그랬구나.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요. 아가씨도 느껴보면 알 테지만요. 뭐 그런 얘기를 해. 아직 시집도 안 간 애한테. 하여튼 귀국 축하한다. 그래도 조금만 놀다가 얼른 일해야지. 은근 부모님이 너 걱정 많이 해. 회사는 알아본 거야? 지금 당장 일 구하는 거면 내 회사 비서 자리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한번 해볼래? 아가씨가 무슨 비서야. 하던 일을 해야지, 당신은? 안 그래요, 아가씨? 귀국한 지 얼마나 됐다고 천천히 알아보면 되죠. 혹시나 남편이 자기 회사 자리를 알아봐 줄까봐 후다닥 말을 잘랐네요. 뭔가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도 매일 보는데 회사에서도 비서로 일을 한다뇨.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딸이 수락하지 못하게 뜯어 말렸어요. 아니야, 언니. 저 괜찮아요.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인가? 오빠네 면접 한번 봐볼까? 나야 지금 월급이 급하니까.
언제까지 엄마네 얹혀 있을 수만도 없고. 그래도 방 하나는 해서 나가야지. 내가 엄마 집에 있으면 새언니가 불편하잖아. 아, 불편할 게 뭐 있냐? 가족인데. 하여튼, 그럼 내일 정장 한 벌 입고 점심시간 맞춰서 회사로 와. 임의로라도 면접은 봐야지. 부글부글 속이 끓었어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맥주를 붓고 싶은 심정이었죠. 혹을 뗄라다 붙인 기분이랄까? 어쩔 수 없이 마주치며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회사 일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없으니 잠자코 술만 마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남편은 어머님께 양딸을 자기 회사에 출근시킬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았고요. 회사는 최종적으로 아버님 소유이기 때문에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양딸이기 때문에 허락은 떨어졌죠. 그렇게 싫은 감정들이 지나가고 조금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땐 제가 아가씨에게 적응이 될 만할 쯤이었어요. 어느새 결혼 생활은 3년이 지났고 저희에겐 아이 소식은 없었죠. 시부모님은 말은 안 하시지만 무척이나 아이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야근에 늦는 남편, 주말이면 출장 가는 남편, 저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남편인데 어떻게 애를 가지나 했네요. 당신 오늘도 못 들어와? 아니 무슨 회사에 자기밖에 일할 사람이 없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님한테 말해서 조정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회사 사람 모두가 바빠. 그것도 이해 못하냐? 회사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 아니, 너무하잖아. 우리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나? 내가 자기한테 시집 온 거지. 무슨 식구들한테 온 거야? 네가 이해 좀 해줘. 이번 일만 잘 되면 당분간 바쁠 일 없으니까 우리 바쁜 일만 지나가면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어? 좀만 참어. 제가 볼멘 소리를 할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달래주었어요. 바쁜 것만 지나가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느 날 주말 남편과 신우는 밀린 일이 있다며 출근하고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은 벌초를 한다며 외출을 하던 날이었어요. 이때다 싶어 정말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초대하여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였죠. 한참 수다를 떨다가 친구가 집 구경 좀 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집 너무 좋다. 그래도 진짜 집에 재산이 있으니까 집도 좋구나? 늦은 나이에 진짜 땡 잡았다 너. 내가 너 결혼식도 못 가보고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신수가 환해진 것 같아 너. 나 집 구경 좀 해도 되지? 그럼. 저긴 거실이고, 저쪽은 아가씨 방이라 문 열 필요 없어. 별거 없어. 사람 사는 거 똑같지 뭐. 이쪽은 시어른 방이고. 어머, 가족 사진이니? 아니 근데 이 여자 누구야? 아니 너희 가족 사진에 이 여자, 어머, 이 남자가 네 남편이야? 친구는 저희 집 가족 사진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입과 손을 파르르 떨어댔어요. 여기 내 남편이고 이 여자가 내 시누이야. 뭐 피가 섞인 건 아닌데 하여튼 설명하기 복잡하고. 시누이인데 왜 그래? 야, 너 미쳤니? 아니 첩을 버젓이 끼고 살게? 이 둘 우리 모임에 나오는 커플이야. 어머 웬일이니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뭐 신우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첩이라뇨. 애초에 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붙여놓고 싶지 않았고 결혼식에서 직원들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저에게 처음 했던 얘기, 남자친구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라고 모두 다 애초에 제 촉이 거부하고 있었던 거였죠.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시부모님도 아시는가 싶어 소름이 돋았죠. 너 무슨 말이야? 모임은 뭐고? 아니, 커플이라니? 너 확실해? 잘못 본 건 아니고? 기가 막혀. 뭐 커플? 너 책임질 수 있어? 당연하지. 얼마 전에도 나왔어. 우리 세이클 모임 하거든. 주말마다 신랑이랑. 아니, 나는 부부인 줄 알았어. 너무 다정해서. 어쩜 네 신랑이었다니? 미친 거 아니니? 너 이것들을 가만둘 거야? 지금은 충격이지만 그래도 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해. 일단 친구를 돌려보내고 혼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것도 모자라 한 집에서 나를 바보 만들고 자기들은 주말에 부부 행세며 평일엔 회사에서 붙어먹다니 분노가 치솟았죠. 단단히 망신을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밤이 되어 아무렇지 않은 척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과 양딸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불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입을 섞고 싶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기에 꾹꾹 눌러 담았죠. 그리고 새벽이 되어 남편이 침대를 기어 나가는 것을 틈타 조용히 따라가 보았어요. 신우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모든 정황이 확실시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양딸의 방문을 확 열어버리고 이불을 젖혀버렸죠. 그 이불 속엔 잠자던 남편 신우가 서로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거꾸로 돌았죠. 이리저리 악을 쓰고 그 양딸의 머리털을 사정없이 뽑아놨네요. 제 비명소리에 놀란 시어른들이 방에서 허겁지겁 나오셨습니다. 제가 양딸의 머리털을 뽑고 남편은 저를 말리고 말리는 남편의 뺨까지 날려버렸네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어른들 계시는 집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어미 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교양 없게 소란을 떠니? 언니 미쳤어요? 머리 아파. 나 머리 백가닥은 뽑힌 것 같아. 언니 미친 거 아니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뭐? 이게 아직도 입이 살아가지고? 어머님, 지금 이 모습 보이세요? 왜 이 여자 방에서 제 남편이 이 여자랑 안고 누워있냐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처가 버젓이 방에 누워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누워서 헛짓거리 하는 거 보셨냐고요? 아니면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설마? 양딸이라고? 아니요. 며느리로 들이셨어야죠. 누구신데 망치려고? 자기야, 오해야.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방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방을 잘못 찾았다니까. 진정해.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단줄하나? 넌 더 맞아야 해. 너 나랑 왜 결혼했니? 그냥 얘랑 결혼하고 살지.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지금 아가 다시 말해보렴. 지금 뭐가 어떻고 저째? 소민이랑 민혁이가 불륜이라도 저질렀다는 거냐? 네가 잘못 본 거 아니고 우리 민혁이가 방 잘못 찾은 거래잖냐. 아이고 머리야. 여보, 말 좀 해봐요. 이게 어찌 된 건지. 어머님 보신 그대로예요. 오늘 제 친구가 제 가족 사진을 보고 말하더군요. 이미 단체 사진도 다 받았어요. 둘이 끔찍이 사랑하는 부부래요. 사이클 모임에선. 그리고 회사에선 연애 노름이나 했겠죠.
집에서 제가 버젓이 있는데도 침내 들락날락한 거 보면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119가 와 어머님이 실려가시고 양딸은 지가 뭘 잘했다고 계속 울고만 있었죠.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끝까지 방을 잘못 찾은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였고요. 그걸 보고 양딸이 입을 열더군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가 막혔죠. 왜 나랑 결혼을 해서 절 불행하게 했을까요? 이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오빠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린 사랑을 했고 차마 엄마한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엄마가 날 딸처럼 예뻐하시지만 며느리로서는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걸 발설하면 엄마도 잃고 가족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오빠 더 이상 안 만나려고 미국도 갔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걸 어떡해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제가 다 접고 한국에 온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미친 거 아니니?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네가 어머님 뒤통수 친 건 괜찮고 너 평생 안 걸릴 줄 알았니? 사람 한 명 바보 만들어 놓고 재밌었어? 지금 네가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사는 네 오빠는 끝까지 아니라잖아. 너 어떡할래? 남편은 비겁하게 아니라고만 하였고 양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전 이 모든 것을 알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기다려 너. 상간녀 소송 걸 거고 당신도 위자료 준비해. 나 이대로 못 넘어가.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당분간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증거는 나한테 다 있어. 너네 자전거 모임부터 오늘 현장 사진까지 이제 끝났어. 너희 부모님 망신 어떡할래? 이 지역에 유지라는데 아들놈이 이런 망나니에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수양딸이 뒤통수 쳐. 참 안타깝다. 창피한 줄 알아. 너네 이런 걸 예상 못했지? 내가 여기 동네에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두고 봐. 알겠어? 병원에 입원하신 시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몇 년을 바보같이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딱 잘라 어머님께 말을 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는 옛말이 딱이네요.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건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얘야, 나를 봐서라도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미안하다, 하기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너한테 면목 없다. 제발.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머님은 절 이해해 주셔서. 저도 어머님이랑 오래 살고 싶었는데 잘 지내세요. 전 그 길로 보따리를 싸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분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조금 더 알아보고 결혼할 걸, 이상하게라도 더 의심해 볼 걸, 별의별 생각을 하며 제 자책을 하였어요. 날이 밝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소송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전 소송을 걸어 가볍게 그들을 이기고 위자료를 청구받았어요. 동네가 워낙 좁기 때문에 저는 정근 신청을 하여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딸은 파양되어 소식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잃고 남자도 잃고 모든 욕심이 화를 부른 거죠. 살면서 이런 일이 절대 저에게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제 멘탈도 보통 멘탈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긍정적으로 돌아보면 그래, 이젠 뭘 못하겠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처음엔 자책도 많이 했지만 돌이켜보면 언젠간 이것도 저의 인생에 밑거름이 되는 날이 오겠죠. 추운 겨울 사연만 읽다 저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사연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